고려의 신분제도와 사회 모습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조금 다른 단어보다 길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려 신분제도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사회적인 특징이 어떻게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분제도의 특징은요, 신분제도를 보면은 크게는 양인과 천민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인에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귀족이나 충료, 일반 평민 이런 사람들은 전부 양인에 속하고요. 그 외의 사람은 전부 천민으로 구분하게 되죠. 그리고 또 뭐 다 그렇습니다만은 신분에 따라서 집이나 생활 모습이 달랐던 것이 바로 고려 신분제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크게 신분은 고려가 되면은 4개 신분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특히 여기 나오는 중류, 이 중류는 고대 사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려부터 등장하게 되는 그런 신분 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귀족입니다. 귀족은요, 음서라든가 공금전의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음서는 지난번에 경찰제 나왔었죠. 그 다음에 공금전, 마찬가지 경제할 때 나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음서나 공금전의 특권을 누리면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인 모든 특권을 다 누렸던 사람들이 바로 귀족입니다. 이는 과거나 음서로 관직이 진출하고, 그래서 고위직을 독점하면서 점차 보수가 됩니다. 그러다가 무신정변 이후에 세력이 크게 약화되는, 그리고 고려 전기에 바로 있었던 대표적인 귀족이 바로 문벌 귀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다가 후기가 되면은 권문세족이라는 새로운 귀족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원간섭기에 아주 대체적으로 등장, 물론 그 전에 다른 세력도 권문세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권문세족 그러면은 원간섭기에 등장한 세력들이 가장 대표적인 권문세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또 출신과 신분 구성이 아주 다양합니다. 좀 전에 설명했지만은 원간섭 이전에도 이미 많이 있었더랬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원간섭 이후에 등장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출신이라든가 신분 구성이 아주 다양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여기는 안 적었습니다만은 위에 그 문부 귀족들은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나간 사람이 많았는데, 권문세족은 대부분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나가게 되고, 아니면 특별한 무슨 공을 세워서 관직에 나가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면서 이들은 대규모 농장이라든가 노비를 소유한 그런 세력들이 바로 권문세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류입니다. 중류는 고려 시대에 처음으로 등장했고요. 지배층과 비지배층 사이에 중간 역할을 했고,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이 자기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직역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대가로 토지를 또 지급받았던 사람들이 이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세력이 바로 향리입니다. 이들은 지방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 향리가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높은 향리가 호장입니다. 그 호장까지 승진이 가능했던 상층 향리. 이들은 대체적으로 신라 말기의 지방 호족입니다. 지방 호족들 중에 큰 세력은 중앙에 귀족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세력이 약했던 호족들은 지방에서 향리가 되죠. 자, 이들은 과거 응시에 아주 많은 특혜를 받았고, 이들은 과거 거치는데, 과거를 응시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거쳐서 관직에 나가게 되면 그 중에 일부는 바로 문벌 귀족으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상층 향리들은 그 밑에 있는 하층 향리들하고는 서로 혼인도 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좀 구분이 됐던 그런 향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들은 중앙부서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또 남발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궁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궁중에서 국왕이나 궁중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대부분이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는 바로 내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하급 장교라고 불리는 군반입니다. 군반. 이런 세력들이 대표적으로 고려 시대부터 등장하게 되는 중류가 됩니다. 이 외에도 이제 지방에는 역 있죠, 그죠? 그 역에서 일을 하는 그런 영리, 이들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평민이라고 볼 수 있죠. 이들은 농업이나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농민들인데, 이 고려 시대의 농민들은 백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조선의 백정하고는 여전히 성격이 다른데요. 이들은 일반적으로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백정이라고 그럽니다. 정부로부터 직급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도 안 받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특별한 어떤 혜택도 받는 것이 없고, 다만 그냥 세금만 내는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백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조세, 공납, 역의 의무를 담당하게 되고, 이들은 다만 잡과의 응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관리를 뽑는 제석과라든가 명격과 그런 데는 응시를 못하고 잡과에는 응시가 가능할 수 있었죠.
그리고 또 특수구역이 있었습니다. 반란의 일반 군현이 반란이 일으켰던 일반 군현이 강등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 중에 이제 향부곡은 농업에 종사하고 소는 주로 수공업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외에도 역이라든가 진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육로 수로교통에 종사하면서 조금은 특수한 그런 대접을 받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또 신분적인 또 차별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수지역의 거주민인데 아까 말했던 향부곡소의 사람들은요 일반 군현민보다도 차별을 받았고 이주라든가 화교 응시가 금지됐습니다. 그리고 일반 군현들보다가 세금도 더 많이 부담을 했던 사람들이 이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민들입니다. 천민의 노비는 대부분은 노비라고 볼 수 있고요. 공노비와 산노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공노비는 중앙관청에서 직접 일을 하게 되는 공역노비. 뭐 여러 관청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방에서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그런 외거노비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산노비는 개인이 소유하는 노비가 됩니다. 주인집에 같이 거주하는 그런 솔고노비와 그 다음에 주인과 따로 살면서 일정량의 신공을 납부하는 그런 외거노비로 이렇게 구분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매매라든가 증여, 상속의 대상이 되고요. 주인에 예속되어 있으면서 신분이 대부분이 세습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 중에 한 명이 노비이면은 자식도 노비가 되는 것이 바로 고려사회의 신분제도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외에 떠돌이 생활하는 양수척, 그 다음에 또 뭐 광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죄인, 이들도 이 천민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고려사회는요, 신분 질서가 상당히 좀 개방적인 겁니다. 물론 전체 개방적이라기보다가 신라보다는 좀 개방적이라는 얘기죠. 과거를 통한 관리 임용으로 신분 상승이 가능했고요. 정치적인 변동 속에서 지배층이 교체되면서 이런 신분에 많은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이 대표적으로 예를 보면은 제한적이지만은 신분 상승이 상당히 가능하기도 했었습니다. 향리가 아까 좀 전에 설명했죠. 과거를 급제해가지고 고비 관리가 되고 결국은 문불 귀족이 되는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하급 장교였던 이 사람들이 군공을 세워서 아주 무신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남반과 서리 이런 사람들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문무 관료로 편입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심지어 외근업인은요, 재산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가족도 건드릴 수 있고 집도 소유할 수 있었고요. 열심히 노력하면은 그러니까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은 부자 노비도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재산을 축적해가지고 뭘 할까요? 바로 양인 신분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분이 좀 신라 사회보다는 좀 개방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고려 사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포괄적인 혈연 의식이 있습니다. 이건 뭐 어려운 말은 아닌데 권리나 의무가 부계나 목에 모두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옛날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부계만 생각하는데 이건 조선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고려시대는 부계나 목에 모두 동등하게 적용이 됐고요. 아들, 딸, 혹은 또 친손자, 외손자에게 아무런 구분이 없었습니다. 재산도 균분은 균등하게 나누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사위나 조카도 음서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상피제라고 하는 것은요, 같은 친척끼리는 같은 부서에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상피제인데, 여기서 친척이라는 개념도요, 뭐 아들이라든가 이런 부계 쪽만 아니라 모계 쪽의 사람들도 친척의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같은 부서에 근무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또 조카라든가 외손자도 직역 승계가 가능했습니다. 아까 우리 중유석 할 때의 직역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이들은 조카라든가 외손자도 직역을 승계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친부모라든가 외조부모의 상에도 기간에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할아버지라든가 친할아버지에 아무런 차별이 없었다 그 말이 되죠. 그리고 용어에서 보면요, 아버지 쪽에 어머니 쪽에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우리가 지금 외할아버지 이렇게 구분하죠. 그런데 고려시대는 그냥 똑같이 하나비 이렇게 불렀다고 그러고요. 삼촌과 외삼촌도 그냥 아자비라고 불렀답니다. 그리고 고모나 이모도 똑같이 아자미 이렇게 해가지고 전혀 이것을 구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사회는 좀 포괄적인 혈연 의식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족 질서 속에 여성의 지위는 어땠을까요? 여성의 지위. 우리가 지금 또 고려시대는 옛날에 어땠다라고 할 때 이 고려시대의 여성의 지위는 우리가 말하는 옛날, 그 옛날은 조선을 말합니다. 특히 조선 중기 이후의 후기를 말하는데 고려시대의 여성의 지위는요,
어땠는가를 한번 살펴볼 건데, 혼인을 먼저 보면은 남자는 한 20세 전후에, 여자는 18세 전후에 혼인을 했고 일부 일처제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가끔씩 근친혼이라든가 동성혼도 행해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내에서 남녀의 권리는 동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사회적인 질서 속에서 남녀의 권리가 동등하다는 건 아니고요. 가족 질서 내에서, 가족 내에서 남자와 여자의 권리는 동등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혼인 생활을 보면요, 다른 시가보다가 신가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지금은 우리가 뭐 그런 얘기하죠, 그죠? 딸이 시집가면은 그냥 출가 외인이다 이런 뭐 조선시대 그런 말이 있었죠. 뭐 지금은 아니지만 그죠? 그리고 또 사위가 처가에 장가드는 일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며느리가 시댁에 시집을 가는 일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그러는데, 고려시대는 사위가 처가집에 장가드는 일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위가 부모 다음으로 장인과 장모를 가깝게 여겼고요. 친조부모라든가 외조부모, 그 다음에 장인, 장모상에 모두 똑같이 1년간 애도의 기간을 가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족 질서 속에 여성의 지위, 아까 저걸 설명했던 내용인데요. 전혀 남자와 여자가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지위 보면은 호적에 신손과 외손 모두 기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딸이 시집 가서 낳은 애도 똑같이 기록했다는 걸 말이죠. 그 다음에 여성도 집에 호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적에 남녀 차별 없이 태어난 순서대로, 요즘에 만들어진 족보는 아니지만은요, 지금 한 30년 전쯤에 만들어진 족보에 가보면은 태어난 순서가 아니라 아들을 먼저 적고 그 다음에 누나라고 하더라도 여자였으면 늦게 적습니다. 그렇게 쓰는데, 고려시대는 태어난 순서대로 기재를 했고, 대부분은요 여성도 이혼을 요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으면 재혼이 가능했고요, 여성에게 또 수저를 강요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여성이 재혼하고 싶다 그러면 재혼할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백성들의 풍속은 어땠을까요? 이 공동체 의식이 상당히 강했다고 합니다. 일상의 의료와 공동노동을 통한 공동체 의식이 강화됐고, 지역 문화를 크게 유지하는 그런 의식이 상당히 강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려의 이런 풍속 중에 향도라고 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종교라든가 특히 불교적인 그런 단체가 되는데요. 이 대표적인 공동체 조직으로서 불교 신앙 활동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거냐 그러면은 뭐 우리 고을에 아니면 우리 지역에 무슨 재앙이 닥치거나 뭐 가뭄이라든가 뭐 이런 게 심하다라고 하면은 향나무를 심으면은, 쉽게 말하면은 뭐 부처가 나타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된다,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신앙 활동으로 바로 만들어졌던 그런 조직이 바로 향도라는 조직이죠. 그러다가 점차 이것이 사람들끼리 뭐 마을의 노역이라든가 혼례라든가 상경 이걸 서로 돕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것이 불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농민들의 조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 농민의 조직으로 발전했던 가장 대표적인 그런 공동체 조직이 바로 이 향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례라든가 제사 같은 건요, 토착신앙과 융합된 불교와 도교의식에 상당히 따라서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그렇죠. 토착신앙과 융합된 그 불교, 그 다음에 도교의식이 아직까지 뭐 시골의 민간에서는 상당히 많이 이런 장례 제사가 있는데, 고려시대는 이것이 상당히 좀 일반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고려 사회에 관해서 좀 긴 시간이었지만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